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K면도날팀의 김성묵입니다. 여러분, 제가 촬영으로는 실제로는 두 번쯤 만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인사 동영상 간단히 제가 인사드렸었고요. 거기서 긴 얘기, 구체적인 얘기 이런 거 말씀 안 드렸었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몇 가지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름상은, 명목상으로는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설명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제가 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 이름이 김성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자기소개는 제가 자세히 한 건 이제 벌써 십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이름만 쳐보시면 뭐 하는 사람인지가 이렇게 쭉 나오니까 아마 무슨 위키 이런 데도 간단히 좀 소개가 돼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자세히 나오지 않는 것들도 몇 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한국 철학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그 한국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동양 사상에 대한 배경이 좀 깔려야 돼서 대학에서 주로 동양 사상과 한국 사상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K면도날 팀에서도 그쪽 파트의 부분을 우선 지금 담당하게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수능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임용시험이란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갖게 된 이유는, 제가 수능을 가르치면서 주로 있었던 곳이 십몇 년 동안 EBS에 좀 있었고요. 각종 여러 사이트에도 있었지만, 그리고 현장에서도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었는데, EBS에서 주로 가르치면서 임용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됐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거기 보면 이렇게 여러 댓글이 올라오고 학생들의 후기가 올라오는데, 사실은 수능 공부를 하지 않고 임용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의 기본 강의가 꽤 많이 도움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작년에 이어서 또 듣는다, 기본적인 걸 정리하는데, 그리고 살짝 좀 심화된 부분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게 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매년 그 기본 강의를 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들어서, 임용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 수업을 참고하시기도 하는구나. 사실은 EBS 강의를 하면서 고3 친구들 주로 들어라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실제로 대상들에 보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좀 참고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이 듣는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도 오고 메일이 와서, 메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업 시간에 이런 걸 좀 쓰고 싶다라고 하면서 제 예라든가, 수업이 예라든가 아니면 교재에 제가 파일 같은 거 올려드리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하고 쓸 수 있겠냐 해서 편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또는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는구나 싶어서 제가 그 임용이라고 하는 파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여러분에게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이 현장에 와서 직접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조금 더 어려운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보시면 아실 거고요. 거기 각종 저와 관련된 수업의 내용 같은 걸 찾아보시면, 저는 몇 년 동안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던 사람이었는데요. 수능에 필요 없는 걸 가르쳐, 너무 어려워, 이렇게 평가를 했던 고3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 저는 어떤 생각으로 수능을 가르쳤었냐 하면, 수능 시험 문제가 만일에 100 정도 수준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130을 가르쳐보자, 한 140을 가르쳐보자. 그러면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좀 편하게 풀 수 있게, 정확히 알고 풀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난이도 있는 공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학생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저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까지 그냥 한두 단어로 그냥 설명하는 그런 수업 말고, 그 개념들 간의 맥락, 관계,
그 다음에 어떤 그 연결고리에서 그런 개념들이 나오게 됐나, 그 다음에 학자들마다 그런 개념 간의 차이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죠. 근데 그걸 수능에서 하면 조금 무리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학생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 약간의 그 좀 불필요한 부분을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학생들 이해합니다. 뭐 그럴 수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저의 그 심화학습에 대한 제 개인적인 갈증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자리에 제가 서서 여러분하고 그런 갈증을 좀 풀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마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저랑 같이 수능 때 윤리와 사상이나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면서 선생님 반가워요 뭐 이랬던 분들, 또는 EBS에서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예,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을 직접 가르쳐 보려고 왔습니다. 그런 제 심화학습에 대한 갈증도 있었고요. 대표적인 뭐 욕을 먹었던 건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막 공자, 맹자, 순자, 묵자 이런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막 나열하는데, 수능에서는. 그래서 뭐 공자는 무슨 단어, 맹자는 무슨 단어 이러면 끝, 이렇게 이제 가르치시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공자와 맹자와 순자와 묵자 그리고 노장자가 가지고 있는 예 개념에 대한 입장 뭐 이런 걸로 해서 비교를 했었죠. 오늘은 주제가 예다. 그래서 공자의 예, 맹자의 예, 순자의 예, 그리고 그 예에 대한 찬성하는 파트와 예에 대한 반발을 하는 파트의 어떤 그 입장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쳤는데, 그게 이제 수능에서는 학생들이 좀 너무 어렵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 신나게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쓰기도 했고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수능을 길게 하면은 한 26년 정도 가르친 거고요. 이 윤리만으로 한 20년 정도를 가르친 것 같은데, 계속 윤리를 가르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학 이후에 에서보다 오히려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제 스스로도 약간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 이건 좀 잘못된 설명 방식이고 맥락이다, 제가 좀 모자라는 점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공부를 20여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학교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실력이 좀 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좀 들어가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부족했던 점들을 메우다가 이제 그런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랑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로또 돼서 우리가 아무런 삶에 대한 걱정이 없으면 뭐 우리한테, 요즘은 로또가 액수가 좀 작긴 하지만 로또 초기에는 여러분 막 200억씩 1등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1등 액수가. 그런 정도의 돈이 생긴다면 뭐 할까를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뭘 할 거냐, 그러면 이렇게 집에다가 일부를 드리고 저 일부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건데, 하고 싶은 거의 1번이 뭐냐, 전 공부였어요. 이게 고3 애들이 이제 재수없다고 막 그랬었죠. 무슨 공부를 또 하냐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공부가 좀 생기고요. 그리고 수험 생활과 상관없이, 정답 찾기와 상관없이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욕망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정말 정확히 가르친 것일까? 제가 그 사상가들을 최대한 이해하고서 가르친 것일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정말 모든 부분의 어떤 그 현실적인 생활상의 문제가 해결되면 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풀려고 왔죠.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수능에서 가르치던 거 그 이상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얘기해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예전 책을 보고 또 최근의 책들도 다시 구매를 하고 뭐 논문들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집에선 당황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책이 이렇게 배달 오기 시작하는데 한 20권째 오니까 뭘 하려고 이러는 거냐 막 이러는데, 조금 신난 것 같아요. 읽어보고 싶었던 책, 또는 제가 몰랐던 괜찮은 책들 막 이런 걸 지금 찾아서 제 기존에 있던 책들과 같이 그런 공부하는 지금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제 간단한 소개는 이렇고요. 수업의 범위는 뭘 할 거냐 하면, 제가 수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맡은 파트가 있죠. 저는 혼자 전체
그 도덕윤리과를 다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예, 제 파트너분과 함께 좀 나눠서 가르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맡은 파트는 전공과 관련해서 예, 동양 사상하고 한국 사상을 주로 가르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교과교육론 공부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부를 좀 저랑 같이 하시게 될 거고요. 다른 파트의 선생님께서 이제 서양 철학, 그리고 뭐 이데올로기, 그 정치 사상 파트, 응용윤리 파트,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좀 나눈 이유는 뭐 저의 역량의 부족함이, 그쪽 파트에 대한 역량의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좀 나눔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좀 더 깊고 정확한 분석을 하는 강의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혼자 가르치기엔 양이 방대해서 제가 20년 이상을 가르쳐봤지만 어떤 파트는 누가 좀 강하고 어떤 파트는 누가 좀 강하다라는 걸 사실은 알게 되고,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 간에 약간 이렇게 콜라보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수능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걸 제가 이번 임용에서 적용을 해서,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파트를 가지고 해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둘을 좀 나눠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정확하고 분석적인 수업을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양 파트, 뭐 한국 파트, 여러분들이 공부가 어디서 주로 나오는지는 대략적으로 아실 텐데, 주로 나오는 파트들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동양에서는 중국의 제자백가들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보통 한 문제 정도는 꼬박꼬박 나오죠. 많이 나오면 한 문제, 두 문제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 뭐 공맹순, 노장, 묵자, 한비자 정도가 정리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백가들의 사상이 응용되는 걸로 사실 뭐 모든 유가라든가 도가라든가 묵가라든가 법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모든 전개들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긴 하겠지만, 실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그 사상의 전개는 좀 한정돼 있죠. 사실 유학의 전개를 위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도 유학의 전개를 위주로 가르칠 거고요. 유학의 전개 중에도 유학이 뭐 훈고학이라든가 성리학, 양명학, 고증학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똑같은 비중으로 나오지도 않죠. 그래서 주로는 제가 주자의 성리학과 양명의 심학에 대해서 주로 가르쳐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것도 한 문제씩은 여러분 꼬박꼬박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두세 문제 정도가 등장하는데, 보통 최소한 두 문제는 꼬박꼬박 나오는 요걸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동양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원시불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원시불교, 그러니까 원시불교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근본 불교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원시라는 건 미개하다는 뜻이 아니죠. 원시라는 건 시작됐다라는 의미를, 기원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붙인 이름인데, 보통 석가모니의 이론들을 주로 다루겠죠. 그래서 그 문제가 간단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아주 깊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뭐 연기설이나 아니면 사성제 이론, 삼법인 이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좀 깊이 있게 그들이 말하는 그 사상의 내용을 좀 서술하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등장하니까, 그래서 원시불교를 좀 공부해 봐야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용수로부터 본격화되는 대승불교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승불교의 내용도 요즘 수능에서도 중요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중관학파와 유식학파의 어떤 입장 차이 같은 건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아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좀 정리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면, 이것이 대승불교가 북방불교라고도 하잖아요. 동북아 쪽으로 이제 동북아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졌고, 그게 이제 한국, 중국, 일본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불교로 오기 전에 중국 불교로 좀 가서 중국 불교의 내용을 검토해 봐야 되겠죠. 특히 뭐 중국에서 이제 교종과 선종의 구분이 생기는데, 교종에서 천태종, 화엄종까지도 좀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 천태, 화엄종, 그리고 마지막에 7세기쯤에 해능에 의해서 정립됐다고 말할 수 있는 선종까지 아마 여기서 좀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오면 이렇게 해서 두세 문제 정도씩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으로 오면, 그리고 이 중국에 있는 사상들이 우리나라에 수입 보급되면서 어떻게 이제 펼쳐져 나가나와 관련된
공부를 우리가 좀 해야 될 텐데, 먼저로 볼 수 있는 건 한국 불교라고 알 수 있고요. 뭐 한 7세기쯤 원효의 등장으로부터 이론적인 심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원효 이후에 뭐 의천, 진울로 이어지는 그 불교들, 한국 불교들을 우리가 넓게는 한국 통불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국 통불교에 대한 공부를 좀 할 겁니다. 통불교라는 통자는 그 뭐 통합주의, 뭐 조화주의 이런 성격을 띌 수 있는데, 원효가 말하는 화쟁부터 시작해서 의천과 진을의 교선 통합 관련 불교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중심 사상이 뭔가, 아마 여러분들은 원효부터 해서 원효의 사상과 그리고 그것이 진을에게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핵심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이거죠. 조선 성리학이라고 하는 파트고요. 뭐 퇴계와 율곡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뭐 퇴계 율곡 이상의 사람들까지 뭐 고봉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까지 막 자세히 나오는 건 아닌 상황인데, 어쨌든 퇴율에 대해서도 그들의 사단 칠정론, 그 다음에 율곡 같은 경우에 인심 노심 사상, 그들의 성경의 사상의 어떤 그 차이점 뭐 이런 것들 공부해야 되고, 이게 수능으로 가면서도 굉장히 핵심적이 되잖아요. 결국 수능에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여러분들 이제 그걸 가르치셔야 되니까 학교에 가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위주로 좀 심화 학습된 그런 문제들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퇴율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 퇴율과 관련해서 비교해서 이 조선 성리학을 비난했던 사람이 있죠. 조선 성리학의 인성론 자체에 대한 거부를 했고, 뭐 천관의 차이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런 걸 해서 반발했던 대표적인 학자 실학을 우리가 배우는데, 실학 중에 특히 인성론, 그러니까 사회경장론이 자세히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인성론적으로 다산의 인성론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성리학과 실학의 차이를 좀 배우게 될 거고요. 교과교육론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책을 요즘 많이 사고 그래서 많이 읽는 거의 책의 80% 정도가 교과교육론인데, 도덕 심리학 파트에 관련된 얘기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또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몇몇 분들은 뭐 들어온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예. 뭐 배려윤리라던가 아니면 덕윤리라던가 아니면 뭐 콜버그의 인성 발달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외에 뭐 나머지 것들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쭉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도덕 교육학에 대해서도 해볼 거고요. 수업 모형들 가지고도 여러분들하고 아마 공부를 좀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이런 컨셉으로 해서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동양 사상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3, 4, 5월 달쯤 되면서 한국 사상과 교과교육론에 대한 강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수업 내용을 하는데, 그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 하면 주로 1, 2월 달에 제가 동양을 하게 될 거고요. 제가 이거 그 PPT로 주로 하시면 선생님들이 다 PPT로 많이 하시던데, 그 PPT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쓰면서 하는 게 좋아서 아직은 좀 옛날 아날로그적 그 수업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는데 수업 시간에는 제가 필요한 부분에 PPT는 쓸 겁니다. 뭐 특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PPT를 많이 사용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주로 저는 제가 정리하는 필기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여드려요. 1, 2월 달에 동양을 주로 할 거고요. 아파에서 소개되었던 걸 할 거고, 그 다음에 3, 4, 5월 달에 한국 사상, 그 다음에 교과교육론 등을 아마 3, 4, 5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이랑 해서 기본 개념들을 쭉 여기서 정리해 드리는 수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 4, 5월 달입니다. 그 다음에 6월 달, 7월 달에는 기출문제를 분석해 드리는 수업을 제가 할 거고요. 이미 이것에 대한 이제 준비에 들어갔죠.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이쪽 파트에서 제가 임용은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이게 되는데, 수능도 마찬가지고 임용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험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우리가 짧게는 5개년, 뭐 길게는 한 20년 동안의 문제들을 쭉 보면, 문제의 성향, 특히 최근 문제들을 좀 보면 어떤 정도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깊이로
어떤 유형으로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이거 하는 재미에 좀 빠져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랑 같이 6, 7월 달에 좀 공부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8월 달, 9월 달에는 이걸 가지고 최근 경향에 입각한 예상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여러분들이랑 한번 저랑 같이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0월 달, 11월 달로 가서는 언제나 모든 시험의 마지막인 실전 모고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예상 문제들이겠죠. 이걸 가지고서 올해 시험을 대비하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근데 저한테 뭐 언제나 모든 수험생들이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요. 선생님 뭐가 중요하냐? 뭐가 제일 중요하냐인데 넓게 보면 이건 내용 정리 수업이고요. 이건 문제에 관련된 적용을 하는 수업들이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부의 기본은 여러분 항상 뭐예요? 공부의 기본은 항상 개념이죠. 시험 전날까지도 내가 그 사람의 사상을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고 분석해놨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단권화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제가 여러분이 단권화를 하거나 간단하게 그 정리된 걸 자꾸 반복하실 수 있게 저 개인적인 계획으로는 제가 관련된 파트를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정리하면서 해놨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필기노트의 이름으로 좀 드릴까도 해요. 사실 뭐 초중고를 쭉 나오시고 대학 공부까지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하시는 노하우 같은 것들은 다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해드리는 건 제가 여러분을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공부에 또 도움되시라는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가 정리해 놓은 필기 노트를 드릴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 주로 이 내용이 되겠죠. 근데 시험 전날까지 제일 고민스러운 건 뭐냐? 우리가 마지막까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제가 드린 필기노트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성하신 필기노트 여러분이 하신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제가 드린 거에 여러분이 보태서 완성하시면 어떨까? 제가 핵심을 써드리면 여러분이 거기에 살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뼈대 정도만 필기되어 있는 걸 좀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게 다 뭐냐? 그게 다 지금 내용학습이죠. 그래서 이 내용학습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험 전날까지 사실 우리는 이걸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문제부가 있죠. 기출 문제도 체크해 봐야 되고요. 예상 문제도 체크해 봐야 되고 또 실전 문제 체크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들 쭉 보니까 아직 그러니까 주로 나왔던 지문들, 아직 나오지 않은 지문들이 있어요. 그 사상의 핵심적인 지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아직 안 내셨네도 있고요. 그러면 교과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지문인데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EBS에 10여 년 이상을 있어서 EBS에 등장했던 지문들 중에 좋은 지문들도 좀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긴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나 노력해서 문제를 만들던 또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노력해서 문제를 만들던 그 개인 또는 한두 명이 만드는 문제가 임용 문제의 수준을 능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적확성에 관련해서. 그래서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데까지 제가 꽤 심혈을 많이 기울여서 이 기출문제를 여러분에게 정확히 설명드리고 어떤 모범 답안을 말씀드리고 하는 작업까지를 좀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거냐면 이게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의 어떤 우리의 수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완성도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기술 분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걸 함으로써 어느 정도 내용 정리가 그래서 그 개념 정리가 완성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는데 좀 여러분 스스로도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임용에 입성을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의 수업을 한번 참고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시나 를 해봤는데 그 난이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굉장히 쉽게 가르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어렵게 가르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어렵게 가르치시는 분들은 주로 많이 이렇게 텍스트를 읽는 듯한 느낌의 수업도 하시고,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종합 분석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 수업 스타일이 이렇게 쭉 필기하면서 제가 칠판을 지금 한 반만 쓰고 있는데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쓰고 나면 아마 하루에 수업이 끝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이렇게 쭉 좀 써드리는 거죠. 예, 그런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도 항상 염두에 두실 게, 이 공부와 이 공부까지가 일종의 공부의 한 8, 90%, 90% 이상의 어떤 완성이다. 그 뒤로 제가 준비한 걸 가지고 여러 지문들도 다 다루어 볼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단답형이나 서술형의 개념들도 다 이렇게 대비를 하시겠지만, 여기서 그건 일종의 우리의 시험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 테스트 성격으로 자꾸 공부를 반복해 보는 건데, 실제로 공부의 완성, 내용 정리의 어떤 완성은 이 수준까지 해서 완성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잘 해주시고, 특히 전 개인적으로, 내용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 수업하시는 거 보면, 제가 그 선생님들 전체 수업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수업의 난이도는 중이나 중상 정도의 수준으로 내용을 가르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이 전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제가 가르쳐서 여러분에게 최대한 이해시켜드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수업 때문에 여러분의 점수 차이가 막 누구 수업 들으면 무조건 다 맞고 누구 수업 들으면 다 망하고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수업에 어떤 내용상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평가를 좀 해주실 텐데, 결국 전 제일 핵심적인 건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는 이 기출 분석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분석하고 문제풀이하는 방식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 스타일로 소화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분석을 하실 수 있게, 그 공부를 도와드리는 게 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전체가 한 10개년 동안의 기출 분석, 기출 문제들을 여러분 스스로 설명해 보시는 그런 수준까지가 되면 여러분의 공부는 뭐 이제 하산의 수준에 이제 간 거죠. 예, 마무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수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제 소개도 말씀드렸고, 수업 범위에 대한 얘기, 뭐 커리큘럼 같은 것들도 말씀을 좀 드렸죠. 제 딸이 올해 고3이었는데, 고3의 그 학부모의 생활을 제가 오래 지냈었죠. 근데 전 사실 수험생을 아주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만 20몇 년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험 생활과 그 다음에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 같은 걸 저는 어떤 제 세대의 사람들이나 부모들보다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고3 학부모가 되고 나서 1년을 지내면서 느낀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정말 함께하고자 했던 게 그게 어느 수준이었는지, 얼마나 절실했는지, 얼마나 그래서 열심히 했는지, 사실은 제가 그들의 수능과 관련된 수험 생활 전체를 도와준다고 말했지만 이랬던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맡은 과목, 여기에 내 새끼들이 와서 열심히 저랑 같이 그 과목을 배우고 이 학생들이 얼마나 점수를 잘 맞았나, 이거에 좀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그래서 많은 학생이 성과를 거두면 그냥 그거에 만족하는, 근데 그게 전체 수험 생활도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그 생활에 있어서의 그 힘든 것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내가 얼마나 절실하게 도와줬나를 올해 어쨌든 새롭게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할 수 있었고 좀 더 도와줄 수 있었는데 그거 내가 못했구나. 제가 딸을 도와주면서 딸의 그 급변하는 그 감정 상태와 중간중간에 나오는 성적에 따른 어떤 변화들, 막 이런 거에 힘들어하는 거, 이런 거를 함께 하면서 좀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다시 또 수험생들과 함께 하는데 제가 좀 다른 자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모의 자세 같은 느낌, 그 느낌을 저희가 올해 느꼈는데요. 그래서 부모의 느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간 약속드릴 수 있는 건 항상 여러분 옆에서 도움될 수 있는 게 뭘까? 어떤 자료를 준비해드리고 어떤 걸 나눠드리고 어떤 걸 정리해드리는 게 더 도움되는 걸까? 이걸 항상 고민하면서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제가 프로야구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팀은 한화입니다. 한화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한 10년 전쯤부터인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이어서 두산 열심히 좋아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화로 제가 마음이 가서 바뀌게 됐는데 바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너무 꼴등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제발 이 꼴등 좀 벗어나 봐라. 아니면 좀 강팀이 좀 돼봐라. 그러니까 뭔가 패배자들의 모임 같은 느낌. 다 기죽어서 야구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또 실수하고. 그래서 그런 한화가 좀 짠해서 자꾸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거의 이제 10여 년 가까이 응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번 지죠. 거의 대부분 많이 져요. 거의 한 60, 70%는 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친구들은 그래서 매번 저를 놀리죠. 아직도 한화를 응원하냐고. 넌 어떻게 그 패배를 참고 있냐고. 근데 저는 그 안에서 조금씩 변하는 걸 보고 그들이 성장하는 거에 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승하는 날까지 함께 할 생각이고요. 우승하고 강팀이 되고 나면 제가 또 하나를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승하는 건 꼭 보겠다. 그날까지는 저 하나 응원할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야구에 여러 가지 프레카드 같은 게 많이 붙은 걸 이제 많이 보죠. 그런데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팬은 포기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문구들을 여러 팀들이 지금 쓰거든요. 뭐 하나도 그렇고 롯데도 그런 걸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공부가 힘들고 또는 공부가 안 되는 슬럼프여서 힘들고 그 힘들어서 눈물이 날 정도고 여러분 공부하다 울 줄 알아야 돼요. 공부하면 진심으로 공부하다가 공부가 안 되면 눈물이 납니다. 진짜 그 속상해서. 그럴 수 있을 때 그런 단계에 있을 때도 여러분 옆에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하고 여러분이 혹시 넘어지시면 제가 손 내밀어서 여러분 잡아드릴 수 있고 그런 걸 옆에서 제가 맡은 과목과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K명단할 팀의 김성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이 길었죠. 예, 수업 시간에 그리고 앞으로 내년 1년 동안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저도 성장하고 그 성장이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고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